그 탄수화물의 체내 역할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체내에 흡수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원이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탄수화물도 에너지원이 되고 지방도 에너지원이 되고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된다고 말하기는 상당히 그 적은 양의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단백질은 보통 에너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전체 에너지의 10% 정도가 단백질에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10%도 일반적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아주 특수한 상황, 며칠 동안 단식을 한다든가 또는 고도의 그 오버트레이닝을 실시한다든가 고강도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만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서 10% 정도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탄수화물과 지방 중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는 것은 탄수화물이 되겠는데요. 탄수화물은 1g에 약 4.2kcal의 그 열량을 가지고 있고 지방은 약 7kcal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열량을 비교하게 되면 지방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인체 내에서 그렇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인체는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유산소 운동의 개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산소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부적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많은 양의 산소를 우리가 들여 마실 수 있을 경우에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심폐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양의 산소를 공급했을 때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이 더 효율적이고 가용성이 높은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백질의 전략 작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인체가 탄수화물의 복용량이나 탄수화물의 저장량이 감소하게 되면 지방의 글리세롤이라든가 단백질의 글루코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 대사 과정에서 케톤체가 만들어진다든가 단백질의 경우에는 근위축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초래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탄수화물이 부족으로 인해서 근위축 현상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근위축을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사작용의 뇌관으로서의 역할을 탄수화물이 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대사가 이루어질 때는 탄수화물이 물론 쓰이게 되겠지만 지방 대사가 이루어질 때는 적절량의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 대사가 이루어질 때 탄수화물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불화합물인 케톤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케톤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운동도 할 수가 없고 지방 대사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중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가 이루어질 때 탄수화물 감소로 인해서 케톤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은 대사작용의 뇌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중추신경계의 연료로서 탄수화물의 사용입니다. 중추신경은 보통 우리가 뇌와 척수를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뇌는 다른 영양소는 필요치 않고 오로지 산소와 탄수화물만을 영양소로 활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뇌에 지방이 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질환이 유발돼서 오래 살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뇌는 항상 산소와 그리고 탄수화물만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연료로서 탄수화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번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체내 역할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